본 영상은 살아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AI 기술과 창작자의 협업을 통해 제작된 창작물입니다.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낡은 곰장어 가게 앞. 여회장의 눈에서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님 왜 우시우? 사장님의 한마디에 회장은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은가락지 하나를 꺼내 말했죠. 언니, 저 혜원이에요. 그 순간 노파에 거칠고 갈라진 손이 회장의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옹이진 손등, 갈라진 손가락, 검게 그을린 손톱. 50년 전 등을 토닥여주던 바로 그 손이었어요. 아이고 이 못난 것이 와 이래 늦었노. 그 순간 지난 50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조원 자산가 여회장과 시장 곰장어 가게 할머니.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왜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던 걸까요? 그 답은 50년 전 부산역 새벽 플랫폼에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신 그곳이 어디든 평안하시길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검은 세단 한 대가 잿빛 하늘 아래를 묵묵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71세의 남궁혜원 회장은 뒷좌석에 깊이 몸을 묻은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는데요. 무릎 위에는 정갈하게 개켜진 보랏빛 실크 스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혜원이 중요한 날마다 꺼내 두르는 마치 부적 같은 물건이었죠.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부산 출장을 다녀온 비서가 커피를 내려주다 말고 무심코 이런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자갈치 시장에 곰장어 가게 하나가 있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운영하시더라고요. 그 연세에 아직도 직접 불 앞에 서신다니까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혜원은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하고 대꾸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비서의 다음 말이 혜원의 손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가게 이름이 뭐더라? 아, 수님이네 곰장어. 주인 할머니 성함이 강수님 씨라고.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혜원은 간신히 찻잔을 붙잡았지만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건 숨길 수가 없었어요. 강수님. 그 이름 석자가 50년 묵은 마음의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언니가 아직 살아있었구나.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있었구나. 혜원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부산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류마티스가 도진 발목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예정된 주주총회,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 미팅. 회장이라는 자리가 혜원의 발목을 더 붙잡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동안 5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수님 언니. 혜원이 그 이름을 처음 부른 건 12살 겨울이었습니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부산 거리를 떠돌던 혜원은 자갈치 시장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 얼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흘째 굶은 배를 움켜쥐고 눈을 감았는데 그때 누군가 혜원의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야, 이 추운 날 여서 뭐하노? 죽을라고? 고개를 들어보니 생선 비늘이 잔뜩 묻은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강씨 아주머니.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던 그분이 혜원의 손을 덥석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이리 온나. 밥 먹어야지. 그렇게 혜원은 강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단칸방이었지만 연탄불이 따뜻했고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놓여 있었어요. 혜원이 허겁지겁 국밥을 먹는 동안 방 한 구석에서 혜원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수님이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애 누구야? 오늘부터 네 동생이다. 잘 지내라. 강씨 아주머니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조건도 없이 그냥 그렇게 혜원은 그 집의 막내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수님은 처음 만난 그날부터 혜원을 진짜 동생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밤마다 무서워서 잠을 못 이루는 혜원을 품에 안고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 주었고 학교에서 고아라고 놀림받고 울며 돌아온 혜원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울지 마라. 니는 내 동생이다. 누가 뭐라 하든 니는 우리 가족이야. 그 한마디가 혜원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난생 처음 언니라 부를 사람을 엄마라 부를 사람을 얻은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50년 전 어느 날 21살의 혜원은 그 가족을 두고 서울행 야간 열차에 올라야 했습니다. 강씨 아주머니 혜원이 엄마라 부르던 그분의 병세가 깊어졌거든요. 약값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혜원은 식구들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홀로 서울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돈을 벌어 약값을 보내겠다고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부산역 플랫폼은 새벽 안개로 자욱했습니다. 혜원의 손을 꼭 잡은 수님의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언니, 나 금방 돌아올게. 돈 벌면 바로 올게. 혜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수님 언니가 자신의 손가락에서 무언가를 빼내 혜원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은가락지 한 짝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건데 넣어줄게. 수님은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더니 가락지 안쪽에 뭔가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솜씨로 새겨진 글자는 혜원의 해자였어요. 나머지 짝에는 내 이름 새겨놓을게. 성공해서 이 짝 맞추러 올 때까지 절대 죽지 말고 버텨라. 알았지? 나도 이 자리 지키고 있을게. 기차가 기적을 울렸습니다. 혜원은 수님의 품에서 억지로 몸을 떼어내야 했어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혜원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님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혜원은 손을 흔들고 또 흔들었습니다. 그게 수님 언니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혜원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성공은 했습니다. 서울에서 밤낮 없이 일해서 작은 가게를 차렸고 그 가게가 커져서 회사가 되었고 지금은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진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혜원은 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 연락을 못하고 지내다 30살에 처음 부산을 찾았을 때 수님네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재개발로 동네 전체가 밀려났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찾았을 때도 또 그 다음에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원이 보낸 편지들은 전부 반송되어 돌아왔고 수님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언니가 나를 원망해서 일부러 숨은 게 아닐까? 그 생각이 혜원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공할수록 죄책감은 더 깊어졌고 그 죄책감이 오히려 그 다음 발걸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버렸어요. 그런데 이제야 이렇게 늦어서야 수님 언니가 다시 자갈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버렸어요.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기사의 목소리에 혜원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창밖으로 자갈치 시장의 간판이 보였고 창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에서 눅눅한 갯내음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이 냄새, 50년 동안 잊으려 했던 그러나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냄새.
화려한 회장실의 값비싼 방향제로도 명품 향수로도 절대 지울 수 없었던 냄새. 혜원의 영혼 깊숙이 각인된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혜원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제와 구두의 굽이 젖은 바닥에 닿는 순간 물기가 튀어올라 구두 코를 적셨지만 혜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에도 이 바닥은 늘 젖어 있었거든요. 생선 비늘과 바닷물이 뒤섞인 그 미끄러운 바닥 위를 어린 혜원은 맨발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때는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몰랐어요. 그냥 그게 일상이었고 그게 삶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옷 좀 봐라. 돈 많은 사모님이 여긴 웬일이래. 지나가던 상인 하나가 혜원의 값비싼 코트를 훑어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혜원은 그 말이 들리지 않는 척 시장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류마티스로 부어오른 발목이 욱신거렸지만 혜원은 그 통증쯤이야 하며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때 조카 최진욱이 뒤따라오며 연신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회장님, 이 냄새 좀 어떻게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조카를 바라보았습니다. 값비싼 양복에 값비싼 구두, 손에는 명품 손수건. 그 모습이 이 시장과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혜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우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그 냄새가 뭔지 아느냐? 최진욱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그냥 비린내가 아니야. 이건 누군가의 새벽이고 누군가의 땀이고 누군가의 눈물이다. 내가 회사에서 마시는 와인도 내가 타고 다니는 저 외제차도 전부 이 비린내 나는 바닥 위에서 시작된 거야. 최진욱의 손에서 손수건이 슬며시 내려왔습니다. 혜원은 더 이상 조카를 쳐다보지 않고 다시 시장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좌판 위에는 갖은 해산물이 쌓여 있었고 상인들의 우렁찬 호객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갈치 싸게 가져가 이소. 오늘 잡은 거라 해. 아따, 이 전복 좀 보소. 이만한 거 어디 가서 찾겠노. 그 소란스러운 사투리들이 혜원의 귓가를 감쌌습니다. 서울에서는 듣기 힘든 투박하고 거친, 그러나 어딘가 정겹고 따뜻한 억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골목 끝에서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연기 사이로 누군가가 부채질을 하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혜원의 심장이 쿵하고 한 박자 멈췄습니다. 저 연기 냄새, 곰장어 굽는 냄새. 50년 전에도 수님은 저렇게 연기 속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걸음을 멈추고 전신주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고르기가 어려웠어요. 연기 사이로 보이는 실루엣은 작고 마른 노파였습니다. 구분 등,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쉼없이 움직이는 손. 혜원은 그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손, 저옹이처럼 굵어진 손마디. 50년 전에는 가늘고 예뻤던 저 손이 세월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저렇게 거칠어진 것이었습니다. 노파의 낡은 앞치마에는 검은 그을음이 가득 배어 있었고 그 위로 연탄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혜원은 자신의 코트 소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느새 연기를 맞아 옷깃에도 연탄재가 묻어 있었지만 혜원은 그것을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재가 이 비릿한 현실이 50년 동안 꿈에서만 보던 고향에 진짜 돌아왔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혜원은 가방 속을 더듬어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50년 동안 단 하루도 뺀 적 없이 간직해온 은가락지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투박한 칼끝으로 해라는 글자가 새겨진 수님이 부산역에서 쥐어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혜원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신주 뒤에서 한 발자국 내딛었습니다. 굽 높은 구두가 젖은 바닥 위에서 휘청거렸지만 혜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연기 속에서 부채질하는 노파의 실루엣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디든 이 고향 땅의 흙탕물이 어쩐지 이토록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시린 운명의 문을 열어볼 시간이었습니다. 혜원은 연기 속 노파를 향해 한 발자국 내딛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질 않았거든요. 전신주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더니 50년 전 바로 그 부산역에서 수님 언니와 헤어지던 그 새벽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21살의 혜원은 낡은 보따리 하나를 가슴에 꼭 안고 부산역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갈아입을 옷 2벌과 강씨 아주머니가 싸준 주먹밥이 전부였어요. 주머니에는 서울까지 가는 기차표 값을 내고 남은 돈 몇 푼이 달랑 들어 있었죠. 혜원아, 진짜 가야 되겠나? 수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원보다 2살 위인 23세 수님은 동생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새벽 안개가 자욱해서 수님의 얼굴이 뿌옇게 보였는데 그 안개 사이로 언니의 젖은 눈가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언니, 나 아니면 안 돼. 엄마 약값 언니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잖아. 혜원이 말했습니다. 강씨 아주머니, 혜원이 엄마라 부르던 그분의 병세가 날로 깊어지고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해봤자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빠듯한데 약값까지 대려면 도저히 살림이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울이 얼마나 먼데 거기 아는 사람도 없는데 네 혼자 어떻게 살랐고? 수님의 눈가가 벌겋게 젖어들었습니다. 언니, 나 독하잖아. 언니가 맨날 그랬잖아. 우리 혜원이는 독한 년이라고. 혜원이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수님도 따라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자꾸 밑으로 처졌어요. 그때 수님이 자신의 손가락에서 무언가를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은가락지 한 쌍이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수님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언니, 그거 왜 빼? 잠깐만 있어봐. 수님은 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생선 손질할 때 쓰는 낡은 칼이었어요. 그 칼 끝으로 가락지 안쪽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손길이었지만 수님의 눈빛은 진지하기 그지없었죠. 뭐 하는 거야, 언니? 네 이름 새기는 기다. 가만 있어. 한참을 긁고 나서 가락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안쪽에 삐뚤빼뚤하게 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예쁘지는 않았지만 그 서툰 글씨가 혜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건 이거다. 수님이 혜원의 손에 가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나머지 짝에는 내 이름 새겨놓을게. 수님이 순자. 수님은 남은 가락지를 자신의 손가락에 끼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두 짝이 다시 만나는 날까지 우리 둘 다 절대 죽으면 안 된다. 알겠지? 네가 성공해서 이 짝 맞추러 올 때까지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언니, 울지 마라. 울면 나도 울어버린다. 수님이 혜원의 눈물을 손등으로 훔쳐주었습니다. 그 손등에서 비린내가 났어요. 매일 생선을 만지느라 손에 밴 냄새였는데 그 냄새가 혜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향기였습니다. 기차가 기적을 울렸습니다. 가야 된다, 혜원아. 수님이 혜원을 기차 쪽으로 밀었습니다. 혜원은 몇 발자국 걷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았어요. 언니, 나 금방 돌아올게. 꼭 돌아올게. 알았다. 알았으니까 어서 타라.
혜원은 기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수님이 플랫폼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수님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수님이 뭔가를 외쳤습니다. 기차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혜원은 입모양으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밥 잘 먹고 다녀라. 아프지 말고. 혜원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님의 모습이 새벽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혜원은 손을 흔들고 또 흔들었습니다. 그때 혜원의 보따리에서 뭔가 따뜻한 게 느껴졌습니다. 열어보니 신문지에 싼 뜨거운 감자 2알이 들어 있었어요. 몰래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구웠구나. 혜원은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감자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짠맛이 났어요. 눈물이 감자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혜원은 그 눈물 젖은 감자를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언니, 나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꼭. 서울에서의 삶은 혜원의 예상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가 전쟁이었어요. 식당을 찾아다니며 설거지라도 시켜달라고 사정했지만 연고도 없고 학력도 없는 시골 여자를 선뜻 써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열흘을 굶다시피 하며 발품을 판 끝에 겨우 구한 일자리가 허름한 국밥집 설거지였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고 받는 돈은 쥐꼬리만큼이었지만 혜원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부산으로 보내야 했으니까요. 겨울에는 찬물에 손을 담그면 뼈가 시려왔어요. 손이 트고 갈라져서 피가 맺혔습니다. 그래도 혜원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힘들 때마다 손가락에 낀 은가락지를 만지며 수님을 떠올렸거든요. 언니도 지금쯤 힘들겠지. 나도 버티고 있으니까 언니도 버텨줘. 그렇게 악착같이 일한 끝에 30살이 되던 해 혜원은 드디어 자신의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국밥집에서 배운 솜씨에 정성을 더했더니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됐다. 이제 언니한테 돌아갈 수 있다. 혜원은 부산으로 돈을 붙이고 편지를 썼습니다. 언니, 나 이제 조금 자리 잡았어. 곧 내려갈게. 기다려줘. 그런데 며칠 후 그 편지가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수취인 불명. 혜원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시 편지를 보냈지만 역시 반송되었습니다. 혜원은 부랴부랴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수님네 집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밀려나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여기 살던 사람들 어디 갔는지 아세요? 몰라요. 재개발되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을걸요. 혜원은 자갈치 시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고 또 물어봤어요. 그렇게 수소문 끝에 들은 소식은 가슴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강씨 아주머니, 혜원이 엄마라 부르던 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혜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약값 보내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는데 결국 엄마 임종도 못 지켰어요. 수님 언니는요? 언니는 어디로 간 거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재개발로 쫓겨나면서 어디론가 떠났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40이 되어 다시 찾았을 때도 50이 되어 또 찾았을 때도 수님은 없었습니다. 혹시 언니가 나를 원망하는 걸까? 엄마 돌아가시는데 곁에 있지도 않고 돈만 보낸 나를 언니가 일부러 피하는 걸까? 그 생각이 혜원을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사업이 커져서 회사가 되고 그 회사가 대기업이 되어도 밤마다 꿈에서 수님 언니가 나타났어요. 플랫폼에 서서 손을 흔들던 그 모습이 혜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3번의 실패가 남긴 죄책감은 4번째 발걸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또 없으면 어떡하지? 또 허탕치면 나는 버틸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50년이라는 세월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혜원은 눈을 떴습니다. 전신주에 기댄 채 잠깐 과거에 빠져 있었나 봐요. 눈앞에는 여전히 연기 속에서 부채질하는 노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50년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이 순간을 피해왔어요. 혜원은 가방 속 은가락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세월의 빛이 바래고 긁힌 자국이 났지만 안쪽에 새겨진 해라는 글자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혜원은 은가락지를 꼭 쥐고 다시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혜원이 연기 속을 향해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뒤에서 최진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최진욱이 헐레벌떡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양복 바지 끝자락에 시장 바닥에 물기가 튀어 얼룩이 졌는데 최진욱은 그게 못마땅한 듯 연신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봐라. 이해가 안 됩니다. 50년 전에 헤어진 사람을, 그것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을 찾으러 이 먼 데까지 오신 게요. 혜원은 걸음을 멈추고 조카를 돌아보았습니다. 남이라고 했나?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가족도 아니고 50년 동안 연락도 없었던 사람인데. 진우가. 혜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세상에는 피보다 진한 게 있다. 내가 아직 그걸 모르는구나. 최진욱은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사실 최진욱이 불안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서류 가방 안에는 지금 이 골목 상인들에게 발송할 철거 통보서가 들어 있었거든요. 최진욱은 3년 전부터 자갈치 시장 일대를 고급 해양복합단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래된 상가들을 밀어내고 호텔과 쇼핑몰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이 사업만 성공하면 최진욱은 그룹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철거 대상 1호가 바로 저 앞에 보이는 곰장어 가게였어요. 최진욱은 혜원이 저 가게 주인과 무슨 사이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갑자기 부산에 가겠다고 하셔서 따라온 것뿐이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회장님이 저 가게 주인을 알아?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막으려는 건가? 최진욱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저 가게에 가시려는 겁니까? 그래. 잠깐만요. 저 가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곰장어 가게라고 들었다. 아, 아닙니다. 제 말은 저기가. 최진욱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 가게가 철거 대상이라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했어요. 혜원은 조카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 연기 속에 수님 언니가 있다는 것, 그것만이 혜원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진우가, 나 지금 바쁘다.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해라. 혜원이 다시 걸음을 옮기려 하자 최진욱이 황급히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가게는 한 달 안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혜원의 발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자갈치 해양복합단지 재개발 사업, 제가 3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저 골목 전체가 철거 대상이에요. 저 곰장어 가게도 포함됩니다. 혜원은 천천히 조카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욱은 혜원의 눈빛을 피하며 말을 이었어요. 물론 보상금은 충분히 드릴 겁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을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이 저 가게 주인과 친분이 있으시다면 좀 곤란해집니다.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요. 오해? 회장님이 특정 상인을 봐주신다는 오해요.
그러면 다른 상인들도 버티겠다고 나설 거고 사업 전체가 꼬여버립니다. 혜원은 한참 동안 조카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욱은 그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눈을 이리저리 굴렸어요. 진우가, 예, 회장님. 그래서 내 말은 내가 저 가게에 가지 말라는 거냐? 아,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냐? 최진욱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혜원은 조카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어요. 걱정 마라. 재개발이고 뭐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나는 지금 내 언니를 만나러 가는 거다. 혜원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최진욱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욕지거리를 삼켰어요. 언니라고? 피도 안 섞인 사람을 언니라고? 최진욱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적 관점에서 보면 저 허름한 가게는 그저 밀어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거든요. 거기에 무슨 사연이 있든 재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섣불리 나섰다가는 회장님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었어요. 최진욱은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회장님도 잠깐 옛 정 나누고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철거를 진행하면 될 일이었으니까요. 혜원이 곰장어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 평상 몇 개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손님 2명이 앉아 곰장어를 먹고 있었어요. 석쇠 위에서 곰장어가 지글지글 익어가며 고소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석쇠 앞에 한 노파가 쪼그려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이 패인 주름, 구분 등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혜원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언니. 그때 노파가 손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이소. 급하게 먹으면 체해. 그 목소리. 투박하고 거친, 그러나 어딘가 따뜻한 부산 사투리.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그 억양이 혜원의 고막을 울렸습니다. 수님 언니다. 틀림없이 수님 언니다. 혜원은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라 오히려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수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게 앞에 서 있는 낯선 손님을 발견한 거예요. 어머, 손님이요? 앉으이소. 뭐 드릴까에? 수님이 일어서며 혜원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자 혜원은 수님의 얼굴을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23 처녀는 온데간데 없고 깊은 주름과 검버섯이 가득한 73세의 노인이 거기 서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넉넉한 모든 것을 품어줄 것 같은 그 눈빛. 손님, 왜 그래요? 어디 아프신기요? 수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혜원의 눈가가 벌겋게 젖어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혜원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연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매워서 눈물 나는 사람 많거든요. 여기 앉으이소. 수님이 혜원의 손을 잡아 평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수님의 손이 혜원의 손을 감싸는 순간 혜원은 울컥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50년 전 부산역에서 혜원의 손을 잡아주던 그 손이었거든요. 그때는 가늘고 부드러웠던 손이 이제는 옹이처럼 굵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언니 손을 이렇게 만들어버렸구나. 혜원은 겨우 눈물을 참으며 평상에 앉았습니다. 수님은 혜원의 앞에 물 한 컵을 가져다 놓았어요. 일단 물 한 잔 드시고 천천히 고르이소. 곰장어 말고 조개구이도 있고 소라도 있습니다. 저 곰장어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금방 가져올게. 수님이 다시 석쇠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혜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언니는 나를 못 알아봤다. 당연하지. 50년이 지났는데. 그때 최진욱이 슬금슬금 다가와 혜원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저 사람이 그 언니라는 분입니까? 조용히 해라. 아니, 저 허름한 가게에서 곰장어나 굽는 할머니가 회장님의 언니라고요? 말이 됩니까? 혜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조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싸늘했는지 최진욱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어요. 진욱아, 다시 한번 말해볼래? 아, 아닙니다. 제가 실언했습니다. 내가 지금 허름하다고 한 이 가게가 내가 곰장어나 굽는다고 한 저분이 내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다.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저기라고. 혜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분이 없었으면 나는 12살에 굶어 죽었어. 저분이 없었으면 나는 서울에서 포기하고 말았을 거야. 내가 아무렇지 않게 깔보는 저 주름과 저 구분 등이 50년 동안 나 대신 세상의 모든 고생을 짊어진 흔적이다. 최진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그 값비싼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이건 경고다. 혜원이 다시 고개를 돌려 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욱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건 생각보다 심각하다. 회장님이 저 할머니한테 저 정도로 깊은 감정을 갖고 계신 거라면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 최진욱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이 석쇠 위에 곰장어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이 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왔어요. 수님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곰장어를 뒤집으며 부채질을 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지만 수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5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혜원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저 손, 저옹이처럼 굵어진 손마디. 50년 전에는 가늘고 예뻤던 저 손으로 언니는 생선을 다듬고 빨래를 하고 혜원의 머리를 빗겨주었어요. 그 손이 세월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저렇게 거칠어진 것이었습니다. 손마디마다 박힌 시커먼 연탄재 자국이 보였어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평생 불 앞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수님이 곰장어를 뒤집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사 없는 웅얼거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멜로디를 듣는 순간 혜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노래, 혜원은 이 노래를 알고 있었어요. 50년 전 서울로 떠나는 기차에 오르기 직전 수님 언니가 불러주었던 노래였거든요. 그날 새벽 기차에 오르려는 혜원의 손을 수님이 꼭 잡으며 말했었습니다. 혜원아, 이 노래 기억나지? 네가 어렸을 때 무서워서 잠 못 자면 내가 불러줬던 노래. 응, 기억나. 서울 가서 무섭거나 외로우면 이 노래 떠올려라. 그럼 내가 옆에 있는 것 같을 기다. 그러고는 수님이 나직하게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부산 바다갈매기야 울지 마라. 떠나가는 저 배 다시 돌아온단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바람이 아무리 세도 기다리는 마음 변치 않으면 다시 만난단다. 어릴 적 수님이 지어서 불러주던 노래였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수님과 혜원 둘만 아는 노래. 그 노래를 지금 수님이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연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그 멜로디가 혜원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거든요. 수님은 혜원이 울고 있는 줄도 모른 채 계속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곰장어가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었어요. 혜원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들릴 듯 말 듯하게 가사를 의조렸어요. 부산 바다갈매기야 울지 마라. 그 순간 수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채질을 하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추고 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혜원을 바라보는 수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손님 지금 뭐라 하셨어요? 혜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수님이 석쇠 앞에서 일어나 혜원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어요. 마치 뭔가 무서운 것을 확인하러 가는 것처럼. 그 노래 어디서 들었어요? 수님이 혜원의 앞에 섰습니다. 혜원을 내려다보는 수님의 눈가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노래는 아무도 모르는 노래인데, 나하고 내 동생만 아는 노래인데. 혜원은 고개를 들어 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혜원은 닦지 않았어요. 언니. 그 한마디가 혜원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수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휘청 뒤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뭐라 했어요? 지금 나한테 뭐라 했어요? 언니 나야. 혜원이. 수님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혜원이? 우리 혜원이? 응, 언니. 나 혜원이야. 언니 동생 혜원이. 수님의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혜원이 황급히 일어나 수님을 부축했어요. 수님은 혜원의 팔을 붙잡은 채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진짜 우리 혜원이가 맞나?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게 아이가? 꿈 아니야, 언니. 진짜야. 나 진짜 혜원이야. 수님의 손이 혜원의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바닥이 혜원의 볼을 어루만졌어요. 마치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우리 혜원이가 왔어.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수님은 닦지 않았어요. 50년이다, 50년 만이다. 언니 미안해. 미안해, 언니. 혜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한가운데서 서로를 붙잡고 울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손님들도 곰장어 먹던 젓가락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혜원과 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만 보였어요. 언니, 나 맨날 찾으러 왔었어. 근데 언니가 없었어. 어디 간 건지 아무도 몰랐어. 나도 네 찾으러 서울까지 갔었다. 근데 서울이 얼마나 큰지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몰랐어. 언니가 서울까지 왔었어? 그래, 40 넘어서 한번 갔었어. 근데 허탕치고 돌아왔지. 혜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님도 혜원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찾아 헤매면서 50년 동안 엇갈렸던 것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아이다. 울지 마라. 이렇게 만났으면 됐지. 뭘. 수님이 혜원의 눈물을 손등으로 훔쳐주었습니다. 50년 전 부산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근데 네 얼굴이 왜 이래? 고생 많이 한 티가 나네. 언니는요? 언니 얼굴이 더하잖아. 그라제? 나는 맨날 연기 먹고 살았으니께. 수님이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번지자 혜원은 50년 전 23세 수님이 겹쳐 보였어요. 그때도 언니는 이렇게 웃었거든요. 힘들어도 배고파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던 언니. 자, 일단 앉아라. 곰장어 다 타겠다. 수님이 혜원의 손을 잡고 평상으로 이끌었습니다. 혜원은 고분고분 끌려가며
수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손을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것처럼. 수님이 다 익은 곰장어를 접시에 담아 혜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물아. 네 옛날에 곰장어 엄청 좋아했잖아. 응, 언니가 맨날 구워줬잖아. 기억하네. 그래, 그때 니는 국물까지 싹싹 긁어 먹었지. 그때는 배고파서 그랬어. 지금은 안 배고프나? 지금은. 혜원은 곰장어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매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50년 전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맛있어, 언니. 옛날 그 맛이야. 당연하지. 내 손맛이 어딜 가겠노. 수님이 혜원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석쇠 위에서 곰장어가 지글거리는 소리, 시장 상인들의 호객 소리, 갈매기 우는 소리. 50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들었던 소리들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할 말이 많아. 나도 그래. 근데 급할 거 없잖아. 이제 만났으니께. 수님이 혜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자.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으니께. 혜원은 수님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만났으니까. 더 이상 서두를 것은 없었어요. 그때 최진욱이 헛기침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저 회장님. 혜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조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뭐냐? 아, 그게 일정이 있어서요. 서울에서 미팅이. 취소해라. 예.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하라고 했다. 최진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혜원이 다시 수님에게로 고개를 돌렸어요. 언니, 나 오늘 여기 있어도 돼? 당연하지. 연 이 집이다. 맘대로 있어라. 수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혜원도 따라 웃었어요. 최진욱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꼬여가고 있었거든요. 철거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회장님은 저 할머니한테 푹 빠져 계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최진욱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혜원과 수님은 평상 위에 나란히 앉아 식어가는 보리차를 홀짝거리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손님들이 빠지면서 가게 안이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석쇠 위에 불씨도 잦아들어 이제는 연기 대신 따스한 온기만 남아 있었어요. 언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한마디로 물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알고 싶었어요. 수님은 보리차 잔을 내려놓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뭐 별거 있겠나? 그냥 살았지. 언니, 네 떠나고 얼마 안 돼서 엄마 돌아가셨어. 알고 있지?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때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아이다. 네가 뭘 어쨌겠노. 병원비도 없었는데. 수님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원망의 기색은 조금도 없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재개발 들어왔어. 동네 전체가 밀린다 카더라고. 보상금 쥐꼬리만큼 받고 쫓겨났지. 그래서 어디로 갔어? 처음에는 영도 쪽으로 갔어. 거기서 작은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때 시집도 갔지. 언니 시집 갔었어? 혜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수님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25에. 배 타는 사람이었어.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결혼하고 3년 만에 배 사고로 갔어. 언니, 그때 뱃속에 아들이 있었거든. 그 아들 하나 붙잡고 살았지. 혜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님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저렸어요. 아들 키우면서 이것저것 다 해봤어. 식당 설거지도 하고 공장도 다니고 파출부도 하고 그러다가 아들이 장성하고 나서 다시 여기로 돌아왔지. 여기 자갈치로? 응. 한 20년 전인가. 아들이 취직하고 나니까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자 싶더라고. 그래서 다시 여기 와서 가게 차린 기라. 수님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네가 올 것 같았거든. 혜원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언니, 네가 나 찾으면 어디로 오겠노? 자갈치 아니겠나? 그래서 여기 자리 잡은 기라. 네 오면 바로 알아볼 수 있게. 근데 나는 20년 전에도 찾으러 왔었어. 그때는 왜 못 만났을까? 그때는 내가 아직 영도에 있었나 보다. 아들 대학 보내느라 정신없을 때였으니께. 수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로 찾아다녔는데 엇갈렸네. 참 희한하다. 미안해, 언니. 내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또 그 소리.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라. 듣기 싫다. 수님이 혜원의 손등을 툭 쳤습니다. 아프지 않게, 다정하게. 네가 무슨 잘못이 있노? 우리 둘 다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찾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났잖아. 그걸로 된 기라. 혜원은 수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때 수님이 무언가 생각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맞다. 니한테 보여줄 거 있다. 수님이 가게 안쪽 구석으로 가더니 낡은 양철 상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녹이 슬고 찌그러진 상자였는데 수님은 그걸 보물처럼 소중하게 안고 있었어요. 이게 뭔데? 열어봐라. 수님이 상자를 혜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혜원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편지 봉투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들, 몇십 통은 좋게 되어 보였어요. 이게 뭐야? 혜원이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겉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보낸 사람 남궁혜원, 받는 사람 강수님, 반송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취인 불명. 이거 내가 보낸 편지잖아. 혜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안을 뒤져보니 전부 혜원이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30살 때 보낸 편지, 40살 때 보낸 편지, 50살 때 보낸 편지. 전부 반송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언니? 이걸 어디서? 5년 전에 우연히 찾았어. 수님이 혜원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옛날 살던 동네 근처에 갔다가 우체국에 들렀거든. 혹시 내 앞으로 온 우편물 없냐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반송된 편지들이 창고에 쌓여 있다 하더라고. 수십 년치가. 그래서 이걸, 응, 다 찾아왔지. 네가 보낸 거라는 걸 바로 알았어. 글씨체가 똑같더라고. 혜원은 편지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언니, 나 정말 보냈었어. 포기 안 했었어. 알아. 네가 얼마나 보냈는지 다 알아. 수님이 혜원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읽어봤거든. 하나하나 다.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나를 찾았는지 다 알아. 혜원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수님도 눈물을 훔쳤어요. 그래서 나도 기다린 기라. 네가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 언니, 5년 전에 이 편지들 찾고 나서 더 열심히 기다렸어. 네가 분명히 온다고, 분명히 찾아온다고 믿었어. 수님이 혜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왔잖아. 우리 혜원이가. 혜원은 수님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50년 전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무서울 때마다 언니 품에 파고들면 언니는 늘 이렇게 안아주었거든요. 수님의 품에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비싸지 않은 시장에서 파는 소박한 비누 냄새. 50년 전에도 언니는 이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가 혜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향기였습니다. 언니, 나 이제 안 갈 거야. 안 떠날 거야. 그래, 안 가도 된다. 여 있어라. 수님이 혜원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50년의 그리움이 서로의 체온으로 녹아내리고 있었거든요. 저녁 노을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주황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그때 수님이 더운지 옷깃을 여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수님의 목에 걸린 무언가가 옷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낡은 무명실 끝에 매달린 빛바랜 은가락지 한 짝. 혜원은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그거. 수님이 고개를 들어 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락지를 손에 쥐었어요. 이거 50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갖고 다녔지. 수님이 가락지를 들어 혜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안쪽에 순이라는 글자가 삐뚤빼뚤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니한테 준 짝은 어딨노?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안에 든 가락지를 꺼냈어요. 여기 있어. 혜원의 손바닥 위에 빛바랜 은가락지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쪽에 해라는 글자가 새겨진 두 개의 가락지가 50년 만에 마주 보았습니다. 수님이 천천히 자신의 가락지를 빼서 혜원의 가락지 옆에 놓았어요. 낡은 평상 위에 두 짝이 나란히 놓인 것을 보자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짝을 맞췄네.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언니. 드디어 맞췄어. 혜원이 두 가락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담긴 두 짝의 무게가 손바닥에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시장 골목에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가락지처럼 5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자매처럼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두 개의 가락지가 나란히 놓인 평상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그 두 짝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세월의 빛이 바래고 군데군데 긁힌 자국이 났지만 안쪽에 새겨진 해와 순이라는 글자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50년 동안 하루도 안 뺐어? 응, 목욕할 때도, 잠잘 때도, 일할 때도 늘 갖고 다녔어. 수님이 가락지를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에 끼고 다녔는데 일하다 보니까 빠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끈에 꿰어서 목에 걸었지. 힘들 때 안 팔고 싶었어? 팔다니 무슨 소리고. 수님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게 내 전 재산인데. 돈 주고도 못 사는 건데. 어떻게 팔아? 혜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수님 언니는 50년 동안 이 가락지를 목숨처럼 지켜온 거예요. 혜원과의 약속을 다시 만날 거라는 믿음을 이 작은 은가락지 하나에 담아서 언니, 나도 한 번도 안 뺐어. 서울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만큼은 절대 못 팔겠더라고. 그랬구나. 손가락에 끼고 설거지하다가 빠질 뻔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하수구에 손 넣어서 겨우 건졌어. 하수구에? 응, 온몸이 젖었는데도 하나도 안 춥더라고. 가락지 찾으니까. 수님이 혜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다. 우리 혜원이. 언니가 더 고생했지. 나는 그래도 나중에 돈이 생겼으니까.
돈이 다가 아니잖아. 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제일 힘든 기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면 외롭잖아. 혜원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았거든요. 회사가 커지고 돈이 많아질수록 혜원은 더 외로워졌어요.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진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언니. 아무리 잘 살아도 뭔가 허전하더라고.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그게 뭔지 이제 알겠나? 응, 이제 알 것 같아. 혜원이 수님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언니였어. 내 마음에서 빠진 게 언니였어. 수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최진욱이 헛기침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저 회장님. 혜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냐?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오늘 숙소로 이동하셔야. 숙소는 됐다. 예. 여기서 잘 거다. 최진욱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기서요? 이 시장 바닥에서요? 왜 안 될 거 있나? 혜원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진욱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니,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이런 데서 주무시면. 진우가. 혜원이 조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호텔 가서 자라. 나는 여기 있을 거다. 하지만. 그리고 내일 아침에 서울로 올라가라. 나는 며칠 더 있을 테니까. 며칠이요? 최진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칠이라니. 회장님이 며칠 동안 이 허름한 시장에 있겠다고? 회장님, 회사 일은 어떻게 하시려고? 긴급한 거 아니면 내가 처리해라. 내가 할 일은 전화로 지시하면 되고. 하지만 더 이상 말 안 한다. 혜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최진욱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수님이 최진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 저 사람 네 조카라며? 응, 내 남편 쪽 조카야. 근데 왜 저리 쌀쌀맞노? 정없어 보이네. 혜원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자식이 없어서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밖에 모르는 애가 돼버렸어. 에휴, 안 됐다. 저러면 외로울 텐데. 수님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최진욱을 오히려 걱정해주는 수님의 마음이 혜원에게는 참 언니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여기서 자도 돼? 당연하지. 안에 방 있어. 좁긴 한데 우리 둘이 누우면 딱이다. 언니 방에서 같이 자도 돼? 안 되면 어쩔 건데. 바닥에 잘 거야? 수님이 껄껄 웃었습니다. 혜원도 따라 웃었어요. 50년 전에도 이랬거든요. 좁은 단칸방에서 수님 언니랑 이불 하나 덮고 옹기종기 누워 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가난해서 싫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이 가장 따뜻했어요. 그럼 나 잠깐 정리하고 올게. 니는 여기 앉아 있어라. 수님이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원은 평상에 앉아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최진욱이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여기서 주무실 겁니까? 그렇다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저 할머니가 뭐가 그리 대단하길래. 혜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조카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가, 너 어렸을 때 누가 키웠냐? 예. 내 엄마 아빠 맞벌이 하느라 바빴을 때 너 누가 키웠냐고. 최진욱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외할머니요? 그래. 내 외할머니. 지금 어디 계시지? 최진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요양원에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가봤냐? 최진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년. 3년 동안 한 번도 외할머니를 찾아가지 못했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진우가, 나는 50년 동안 이 언니를 못 만났다.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 너는 모를 거다. 혜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너는 찾아가면 되잖아. 요양원에 가면 되잖아. 근데 안 가는 거잖아. 최진욱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한다. 나처럼 50년 동안 후회하게 된다. 그러기 전에 가봐라. 혜원이 다시 고개를 돌려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욱은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어요. 저 오늘 저녁에 호텔로 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래. 가봐라. 최진욱이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혜원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조카의 마음속에 뭔가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 씨앗이 자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최진욱의 표정은 아까와 달랐어요. 혜원아, 들어와라. 방 정리했다. 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이불 두 채를 깔면 꽉 찰 것 같은 크기. 하지만 방 안가득 퍼지는 따스한 온기가 혜원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좁지? 미안하다. 아니, 딱 좋아. 옛날 우리 집 생각나네. 그래, 그때도 이만했지. 수님이 웃으며 이불을 폈습니다. 혜원이 옆에서 이불 끝을 잡아 같이 폈어요. 언니, 나 오늘 여기서 자면서 옛날 얘기 많이 해줘. 그래, 밤새 해주지. 잠 못 자도 되지? 응, 상관없어. 내일 출근 안 해도 되니까. 맞다. 네 지금 회장이라며? 응. 우리 혜원이가 회장이라니 참말로 대단하다. 수님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부러움 같은 건 조금도 없었어요. 그저 동생이 잘 되어서 기쁘다는 순수한 기쁨만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나 돈 많이 벌었어. 이제 언니한테 다 해줄 수 있어. 뭘 해준다고? 언니 원하는 거 다. 이 가게도 더 크게 지어줄 수 있고, 언니 살 집도 좋은 데로 구해줄 수 있고. 됐다, 됐어. 수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아. 이 가게도 좋고, 이 방도 좋아. 언니, 네가 온 것만으로 나는 다 받은 기라.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수님이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50년 동안 기다린 게 네 돈 때문이 아니잖아. 네 얼굴 보고 싶어서 기다린 거지.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욕심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돈 한 푼 바라지 않고 그저 만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긴 뭘. 가족인데. 수님이 혜원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자, 이제 자자. 내일부터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두 사람은 나란히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에 어깨를 맞대고 누우니 50년 전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언니, 나 그때도 이렇게 누워서 잤잖아. 응, 네가 맨날 내 품으로 파고들었지. 무서워서 그랬어. 알아. 수님이 혜원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이제 안 무섭지? 응, 이제 안 무서워. 언니 옆이니까. 혜원이 수님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50년 전 어린 소녀처럼 창밖으로 부산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잔잔하고 평화로운 소리. 두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혜원은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원은 오랜만에 개운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옆을 보니 수님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정갈하게 개켜져 있었고
방 안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어요. 혜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쪽에서 수님이 무언가를 굽고 있었어요. 석쇠 위가 아니라 작은 화로 위에서 뭔가 둥근 것이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니 뭐해? 일어났나? 이리 온나? 수님이 고개를 돌려 혜원을 불렀습니다. 혜원이 다가가 보니 화로 위에서 감자가 익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감자. 오늘 아침에 왠지 감자가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구웠는데, 수님이 잘 익은 감자를 집게로 집어 접시에 올렸습니다. 네가 올 줄 알았나 보다. 혜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50년 전 서울로 떠나는 기차에서 먹었던 그 감자. 수님 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몰래 보따리에 넣어줬던 그 뜨거운 감자. 언니, 왜 울려고? 아침부터 울지 마라. 눈 붓는다. 수님이 웃으며 감자를 혜원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먹어라. 옛날처럼.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감자를 받았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가 50년 전 그 새벽의 기억을 불러왔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포슬포슬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맛있어, 언니. 그때 그 맛이야. 그래, 다행이다. 수님이 혜원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감자를 나눠 먹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먹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때 가게 앞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회장님, 안에 계십니까? 최진욱의 목소리였어요. 혜원이 고개를 돌려보니 최진욱이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어딘가 복잡하고 어딘가 풀이 죽어 보였습니다. 들어와라. 혜원이 말했습니다. 최진욱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 어젯밤에 많이 생각했습니다. 뭘? 회장님 말씀이요. 외할머니 얘기. 최진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어젯밤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바쁜 게 아니라 귀찮았던 것 같습니다. 혜원은 아무 말 없이 조카를 바라보았습니다. 외할머니가 절 키워주셨는데 엄마 아빠 맞벌이 할 때 밥 해주시고 학교 데려다 주시고 아플 때 간호해 주시고 그런 분한테 제가 최진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서울 올라가기 전에 요양원에 들르려고요. 면회 시간 확인해 봤더니 오전에 가능하다고 해서 혜원의 눈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잘 생각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어젯밤 말씀 안 하셨으면 저는 평생 몰랐을 겁니다. 최진욱이 고개를 들어 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였어요. 어르신, 어제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수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젊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감사합니다. 최진욱이 다시 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재개발 건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가봐라. 최진욱이 가게를 나섰습니다. 혜원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저 사람 좀 달라진 것 같네. 수님이 말했습니다. 응, 그런 것 같아. 네 말이 통한 기라. 잘했다. 혜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애가 내 남편 쪽 조카거든. 내가 자식이 없어서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밖에 모르는 애가 돼버렸어. 아, 근데 어젯밤에 보니까 완전히 글러먹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아직 마음 한구석에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혜원이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덕분이야. 언니 만나니까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진욱이한테도 얘기할 수 있었어. 내가 뭘 했다고. 있어줬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수님이 혜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전 나절 가게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은 평상 한 구석에 앉아 수님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손님을 맞고 곰장어를 굽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73세의 나이에 쉬지 않고 움직이는 수님의 모습이 대단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언니, 내가 도울까? 됐다. 니는 손님이다. 손님이 어딨어? 나 언니 동생인데. 동생이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라. 언니가 다 한다. 수님이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혜원은 하는 수 없이 앉아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더 몰려들었습니다. 수님은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혜원은 그 모습을 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언니, 나 설거지라도 할게. 안 된다니까. 안 되긴 뭐가 안 돼. 나 옛날에 설거지로 시작한 사람이야. 혜원이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수님이 황당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야, 네 옷에 물 튀면 어쩔라고. 옷이 뭐가 중요해. 빨면 되지. 혜원이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접시를 집어들어 씻기 시작했어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시려왔어요. 하지만 혜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서울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설거지하던 그때가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물이 이렇게 차가웠지. 손이 트고 갈라져서 피가 났었지. 근데 그때는 힘들다고 느낄 여유도 없었어. 혜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님이 다가와 혜원 옆에 섰습니다. 야, 진짜 하네. 당연하지. 수조원짜리 회장님이 설거지라니. 아무도 안 믿겠다. 믿든 말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혜원이 웃었습니다. 수님도 따라 웃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씻으면 한 사람이 헹궜어요. 말없이 호흡을 맞추며 일했습니다. 50년 전에도 이렇게 같이 일했거든요.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이렇게 같이 일하니까 좋다. 나도 좋다. 옛날 생각나서. 우리 그때 맨날 이랬잖아. 그래, 네가 설거지하면 내가 물기 닦고 내가 빨래하면 네가 널고. 그때가 좋았어. 혜원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가난해서 싫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좋았어. 언니랑 같이 있으니까. 수님이 혜원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지금도 같이 있잖아. 응, 그러네. 지금도 같이 있네. 혜원이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저녁 무렵 손님이 빠지고 가게가 한산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이 온통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언니, 나 내일 서울 올라가야 할 것 같아. 그래, 알았다. 근데 자주 올게. 매달 올게. 그래, 와라. 기다리고 있을게. 수님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원은 그런 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섭섭하다거나 아쉽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하는 언니. 언니,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응, 물어봐라. 언니는 나한테 서운한 거 없어? 50년 동안 못 찾아와서. 수님이 한참 동안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 왜 안 오나? 왜 연락이 없나? 원망도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 네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라고. 분명 네도 찾고 있을 거라고. 수님이 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네가 보낸 편지들 찾았잖아. 그거 읽으면서 알았어. 네가 얼마나 찾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언니, 그때 다 풀렸어. 서운한 것도 원망도. 그냥 고맙더라고. 네가 나 잊지 않고 찾고 있었다는 게.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 말 이제 그만해라. 몇 번이고. 수님이 혜원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자. 지난 거 후회하지 말고. 응, 그러자. 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님이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등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혜원아. 응? 사랑한다. 수님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혜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 눈물이 쏟아졌어요. 5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5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언니.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부산항의 바닷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저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50년의 그리움이, 50년의 눈물이 두 사람의 포옹 속에서 마침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혜원은 약속대로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세단이 아니라 KTX를 타고 왔어요. 수행원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부산역에 내려 택시를 잡아 타고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어요.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산 거리가 한 달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50년 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그저 언니를 만나러 간다는 설렘만 남아 있었어요. 자갈치 시장 입구에서 택시가 멈췄습니다. 혜원이 내리자마자 익숙한 비린내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한 달 전에는 이 냄새가 50년 묵은 죄책감을 불러왔는데 지금은 그냥 고향 냄새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어 들어가니 저 멀리 수님의 가게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수님이 석쇠 앞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혜원은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에는 저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저 따뜻하기만 했어요. 저기 내 언니가 있다.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혜원의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언니. 혜원이 부르자 수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왔나? 단 두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한 달 동안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 왔어. 혜원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수님 옆에 앉았습니다. 수님은 곰장어를 뒤집으며 말했어요. 밥 먹었나? 아니, 안 먹었어. 그럼 잠깐만 기다려라. 맛있는 거 해줄게. 언니, 나 그냥 곰장어 먹을래. 곰장어? 아침부터? 응, 언니가 구워주는 곰장어가 제일 맛있어. 수님이 피식 웃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금방 구워줄게. 혜원은 평상에 앉아 수님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한 달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조마조마하고 불안했는데 지금은 그저 평화로웠어요. 언니 나오면서 생각했는데 뭘? 나 매달 오는 거 말고 아예 부산에 집 하나 구할까 해. 수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서울집 처분하고 부산으로 내려올까 해. 회사 일은 어차피 진욱이한테 많이 넘겼고 나는 이제 좀 쉬고 싶어. 야, 그게 무슨 소리고. 네 회사는 어쩔라고. 회사가 뭐가 중요해. 나 이제 70 넘었어. 얼마나 더 살겠다고. 혜원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 언니 옆에서 보내고 싶어. 그게 내 소원이야. 수님은 한참 동안 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 왜? 네가 여기 오면 뭐 할 건데?
나처럼 곰장어 굽을 거야? 그래도 돼. 나 옛날에 설거지로 시작한 사람이야. 곰장어쯤이야. 바보 같은 소리 마라. 수님이 혜원 옆에 앉았습니다. 혜원아, 네가 여기 와서 곰장어 굽는다고 내가 좋아할 것 같아? 아니거든. 왜? 니는 네 인생이 있잖아. 회장이면 회장답게 살아야지. 그게 네가 50년 동안 피땀 흘려서 만든 거잖아. 근데 나 외로워, 언니. 서울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님이 혜원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매달 오라고 한 거 아니가. 외로우면 오고, 보고 싶으면 오고. 그러다 진짜 힘들면 그때 와서 살아도 되고. 언니, 지금 당장 다 때려치우고 여기 온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다. 네 인생은 네 인생대로 살면서 나는 나대로 살면서 가끔씩 만나서 이렇게 밥 먹고 얘기하고 그게 더 좋은 거야. 수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곰장어 굽는 게 좋아. 이게 내 인생이고 내 자부심이거든. 네가 와서 이거 대신 해준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혜원은 수님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님 언니의 말이 맞았어요. 혜원이 여기 온다고 해서 수님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님은 이미 자기 자리에서 자기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언니 멋있다. 뭐가? 그냥 언니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바라고 자기 자리 지키면서 사는 거. 나는 그게 잘 안 되거든. 니도 할 수 있어. 니는 네 자리에서 하면 되는 거야. 수님이 혜원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네가 온 것만으로 나는 다 받았어. 이 가락지 짝 맞춘 것만으로 나는 천하를 얻은 기라. 더 바라는 거 없어. 혜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근데 나는 언니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럼 하나만 해줘라. 뭔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 그리고 자주 와. 그게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야. 수님이 웃었습니다. 혜원도 따라 웃었어요. 알았어, 언니. 그렇게 할게.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가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은 저번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거들었어요. 수님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혜원이 그러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일했습니다. 손님을 맞고 곰장어를 굽고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말없이 호흡을 맞추며 움직였어요. 시장 상인들이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순이 마지막에 저 사람 누구야? 요새 맨날 오네. 내 동생이다. 동생? 아짐의 동생이 있었어? 응, 50년 만에 찾은 동생이야. 수님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렸어요. 헐, 50년 만에? 대박이네. 근데 저 사람 옷이 왜 저래? 비싸 보이는데. 우리 동생 좀 잘 살아. 신경 쓰지 마라. 수님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혜원은 그 대화를 들으며 피식 웃었어요. 좀 잘 살긴. 수조원짜리 회장인데.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혜원은 회장이 아니라 그냥 수님의 동생이었거든요. 그게 더 좋았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언니, 나 내일 서울 올라가야 해. 알았다. 다음 달에 또 와라. 응, 꼭 올게. 혜원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이거 언니 주려고 가져왔어. 뭔데? 수님이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은가락지 한 쌍이 들어 있었어요. 새로 만든 반짝반짝한 가락지가 아니라 50년 된 그 빛바랜 가락지 두 짝이었습니다. 이게 술이 맡겼어. 끊어진 골이 다시 이어붙이고 글자도 다시 새겼어.
근데 원래 모양 그대로 살렸어. 순임이 가락지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안쪽에 해와 순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50년 전 순임이 서툰 칼끝으로 새겼던 그 글자 그대로. 혜원아, 언니 거 돌려줄게. 나는 내 거 끼고 다닐 거야. 혜원이 순이라고 새겨진 가락지를 순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라고 새겨진 가락지를 자신의 손가락에 끼웠어요. 순임도 천천히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손가락에 끼는 가락지였어요. 어때, 언니? 잘 맞아? 응, 딱 맞다. 순임이 손을 들어 가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 빛에 은가락지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이제 진짜 짝이 맞았네. 응, 이제 진짜 맞았어. 두 사람은 나란히 손을 들어 가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해와 순, 두 글자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어요. 언니, 우리 이제 안 헤어지는 거지? 당연하지. 이제 어딜 가겠노? 순임이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자. 힘들면 서로 기대고, 외로우면 서로 찾아가고, 그렇게 살자. 응, 그렇게 살자. 혜원이 순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순임이 혜원의 머리를 쓸어주었어요. 부산항의 바닷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저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어요. 50년 전 헤어졌던 이 자리에서 5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이제는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혜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소리, 파도소리, 시장 골목의 웅성거림. 50년 전에도 들었던 소리들이 귀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 소리들이 가난의 소리였습니다. 어서 벗어나고 싶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소리들이 고향의 소리로, 언니의 소리로, 행복의 소리로 들렸어요. 언니, 나 행복해. 나도 행복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조원의 자산보다 화려한 회장 자리보다 지금 이 순간이 혜원에게는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에 낀 은가락지가 반짝였습니다. 50년 전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인생의 겨울은 길고 매서웠지만 결국 봄은 왔습니다. 그 봄을 데려온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혹시 선생님들 가슴속에도 남은 가락지 한 짝이 있으신가요? 오래전 헤어진 친구가, 연락이 끊긴 가족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그 사람을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50년은 길었지만 혜원이와 순임이는 결국 만났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